299쪽. 자, 이제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정치하다 갑자기 확 문화로 바뀌었죠. 쭉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편제를 좀 묘하게 만들었어. 내년에 편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쪽 몰아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여름은 편하고 좋죠. 정치 힘든 부분을 갑자기 문화로 넘어오니까 좋긴 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박스를 바로 봐볼게요. 15세기, 16세기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15세기 안견의 몽유도원도,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안평대공의 꿈이야기입니다. 안평대공의 꿈이야기를 그린 게 안 보고 그렸다. 안견의 몽유도원도. 이건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재작년에 한번 나왔죠? 이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일본의 천리대학에 또는 우리말로 하면 덴리대학에 현재 보관 중이다. 저기 한번 물어봤죠? 저걸 물어봤어요. 세상에. 네, 공무원 시험에. 저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인 몽유도원도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강희안의 고사간수도, 강희안의 고사, 선비의 심오한 뜻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 몽유도원도하고 그 두 개 이렇게 묶어봐. 이렇게 묶고 공통점 적어. 중국화풍이다 적으실까요? 아직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화풍이 나타났다. 중국 애들 그린 모습이 보이고 있다. 중국화풍을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수문과 문청,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했죠. 이수문과 문청이 일본에 건너갔다 다시 와서 일본에 영향을 줬다. 일본에 영향을 줬다. 이수문과 문청이 영향을 주기도 했다. 그 다음에 신숙주의 화기, 위에 것들은 다 나왔고 이제 나온다면 신숙주의 화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숙주의 화기. 그림 한자, 기록하기 진짜 그림에 대한 기록이죠. 선생님이 출제자로 들어간다면 이걸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숙주의 화기를 내지 않을까. 일종의 그 그림에 대한 비평에 관련된 부위로 하야 되겠죠. 네. 비평에 관련된 화기. 그 다음에 16세기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는 사림이 지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6세기 주로 나타나는 게 사군자. 16세기 밑에 사군자만 하나 잡으실까요? 네, 매란국죽에 대한 매란국죽. 사군자 그림들이 주로 16세기에 많이 그려지더라. 매란국죽. 대표적인 거 보겠습니다. 항집중, 묵포도도, 이정, 풍죽도, 어몽룡, 얼매도. 그 다음에 이제 이상자. 이건 이미 출제됐었죠. 이상자, 송화보월도. 노비 출신 하원이다. 노비 출신의 도화사원이다. 조선 초기에 노비 출신이 관직에 나간 두 번째 인물이죠. 첫 번째라고 누구였습니까? 15세기에 장영실, 그 다음에 이상자. 장영실과 이상자 같은 사람이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배경에는 이 사람들이 일단 공노비예요. 공노비는 가능해요. 산노비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관직에 나가는 게. 그리고 뭐가 적용됩니까? 유해 잡직에 나갈 수 있습니다. 문무관인 잡직에, 유해 잡직에 관직에 나갈 수 있다. 공노비 한해서. 그 대표적인 인물 이상자, 송화보월도. 15세기, 16세기 그림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공해. 고려 말에 분청사기 등장했다. 분청사기 며칠 읽었습니다. 분청사기는 원간섭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15세기까지 존재했던 게 분청사기입니다. 네, 원간섭기. 주로 간주도로 제작되었고 궁중행과 관청에 늘 사용했다. 일반 백성이 사용한 건 없습니다. 살짝 적습니다. 거기다 가끔 지문에 백성들을 사용한 걸로 나오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다음 16세기가 되면 드디어 이제 백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백자가. 이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기술의 발전이다. 기술의 발전을 봅니다. 기술의 발전이 연결됐다 보시면 돼요. 주로 이 15세기 여기서 쭉 오는 이 15세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아주 양질의 좋은 도자를 만들 수 흙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흙이죠. 근데 여기는 5가지 내지 6가지 역을 혼합해야 돼요. 이 배율을 맞추는 게 가장 어려운 기술이겠죠. 그래서 분청사기, 상감청자, 고려자기보다는 훨씬 더 백자가 만드는 기술이 더 어렵다는 것, 기술의 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여기는 분청사기가 감소할 수 없겠죠. 백자가 늘어날 수 없겠죠. 건축 가겠습니다. 15세기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수도도 새로 정해졌죠. 궁궐, 관아, 성각, 학교 이런 건축물들이 발달. 제시 16세기는요. 서원 건축이 발달했다. 서원에 밑줄 긋습니다. 서원 건축이 발달했다. 그리고 가람배치 양식을 띠고 있다. 서원이 발달하고 가람배치가 띠고 있다. 서원의 기능 2가지 정도는 알아야 돼, 그죠? 첫 번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기능이 하나 있어야 돼, 기능. 두 번째, 선현에 봉사하는 기능 2가지는 잡아야 돼. 선현에 대한 봉사. 나를 가르치는 스승들에 대한 제사상을 올리는 것들.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구조가 가람배치이다. 원래 가람배치는 불교 건축물을 갖다가 배치하는 데 가장 기본이 가람배치였어요.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되면서 서원에도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하는 이런 가람배치 구조를 똑같이 가져왔어요. 불교 가면 어떻게 정중앙 제일 상단에 대웅전이 있죠. 대웅전이 있죠. 그럼 좌우에 뭐가 있어요? 좌우에 스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스님들이 숙소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이런 똑같은 구조를 가람배치 구조란다. 즉 서원에서 볼 수 있는 걸 불교에서 같이 볼 수 있었다. 불교에서 서원으로. 이렇게 된 이유는 불교 건축물을 아예 불교라는 그 간판을 떼어버리고 서원이라는 간판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일종의 이건 문화의 파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숭유옥불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문학 보겠습니다. 한시가 발달했다. 한글도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시조 보겠습니다. 황진이 스승도 하나 거기 넣으면 되겠다. 황진이 스승? 책을 안 넘겨도 되잖아. 책을 넘겨야 돼. 1시간짜리 했는데. 서경덕, 황진이, 그 다음에 이항도 조금 됐다. 이항도 그리 유명한 글이 많죠. 이황. 그 다음에 윤선도도 잡아야 되겠죠. 우리 윤선도는 뒤에 또 나옵니다.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죠. 윤선도. 그 다음에 가사문학 정철. 또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그 다음에 성리학적 질서학대 보겠습니다. 자,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명분론을 강조하고 기본 덕목으로 상강오륜을 제시했다. 성리학자들의 그 쓴 책 삼강행실도 별표 하나 아시죠? 그리고 밑에서 세종대왕 적습니다. 세종대왕식이 편찬된 책. 즉 우리나라와 조선과 중국의 유명한 군신 부자 부부관입니다. 군신 부자 부분.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조선의 아주 뛰어난 군신 부자 부부간에 또 중국의 한 100여 명 정도를 소개한 책이에요. 100여 명 정도 소개한 책이 삼강행실도. 뒤에 도자가 붙어있죠. 그림 도자가 붙어있죠. 글과 그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책을 읽지 못한 사람에게도 만화책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그려졌다. 세종대왕 때. 삼강행실도.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세종대왕이기 때문에. 삼강행실도 세종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륜행실도 16세기 이륜행실도 이건 중종입니다. 이것도 이미 출제됐습니다. 네, 중종 때 이륜행실도 장유와 붕후에 관련된 부분이죠. 어른과 연소자, 그 다음에 붕후 친구 간에 다루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책입니다. 삼강행실도, 이륜행실도 같이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적 질서 유지를 만드는 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학의 밑줄, 소학 보급을 장려했던님을 밑에 땡겨서 조광조 적습니다. 조광조가 가장 중요시 여긴 게 소학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걸 읽어야 된다. 소학. 저도 선생님 소학을 읽었는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읽었어요. 너무 늦게 읽었죠. 이거 빠른가? 초등학생 때 읽을 책인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읽었어요. 다 잊어먹고요. 다 한자를 다 해석할 줄 알았는데 지금 다 까먹고 첫 문장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이 시습지면 불역 부로하라. 학문을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한자는 잘 몰라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학문을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글이에요. 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 뜻을 잘 몰랐어요. 지나고 봤더니 괜찮은 뜻 같았어요. 학이 시습지면 불역 부로하라 이런 뜻이에요. 첫 구절만 생각나고 다 까먹었어요. 이게 소학입니다. 소학 어린애들이 읽을 책을 권장했다. 가묘와 사당을 건립했다. 가묘. 우리 집에 사당을 지었다. 돌아가신 분들을 이패를 모시는 것. 가묘. 그 다음에 사당. 좀 더 여유 있는 집안은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사당을 이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족보를 편찬했다. 조선시대 족보를 편찬한 이유가 뭐예요? 아시는 분? 여러분 집에도 가끔 족보 보이시죠? 그죠? 조선시대 족보를 편찬한 이유. 과거 시험 볼 때 양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해가셨죠?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을 보는데 이 사람이 양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되면 어떻게 서류 제출하면 꽤 많죠? 그런 종류로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향약이 시행됐다. 향약도 잡아야 되겠죠? 향약이. 자, 그 다음에 향안을 작성했다. 우리 동네에 양반들이 명부를 작성했다. 그걸 향안이라 불러. 향에 우리 마을에 모임을 만들었다. 즉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앙 집권 정치를 추구하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에 되면 어떻게요? 요즘쯤은 지방자치고 그때도 영어로 쓰면 향촌자치를 강조하는 시기가 된다고요. 왜? 16세기에 누가 지배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사림이 지배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향촌자치를 강조하다 보니 이런 조직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01쪽 문학과 예술입니다. 문학과 예술. 15세기 뒤에 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15세기는 사장이 발달합니다. 사장이란 시와 문학을 의미합니다. 사장이 발달했다. 그렇다면 16세기는 뭐가 발전될까요? 16세기에는요. 응? 뭐라고요? 예, 좋습니다. 경학입니다. 16세기는 경학이 발달합니다. 즉 유교 경전을 얘기합니다. 16세기는 경학이 발전합니다. 시나 문학 작품을 쓰는 걸 유행해집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됐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시나 문학 작품이 발달한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죠? 글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한문학이 발달돼요.
여기는 한문학이 저조해져요. 한문학이 저조해져요. 그렇게 하나 잡으시면 될게요. 자, 15세기 작품 하나 보겠습니다. 동문선, 성종대, 서거정. 우리나라 역대 시와 산문을 뽑아서 편찬했다. 뭐가 구분해야 돼? 중국의 문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동문선이에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서거정, 또 성종. 끊이지. 문선은 한나라, 당나라, 주로 한당시를 갖다가 뽑아오는 글을 갖다가 문선이라 불러요.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문인들은 필수 과목으로 공부했던 과목이 문선이에요. 문선이. 그래서 조선시대 와서 우리나라에 뛰어난 글이 있을 거다. 그걸 모았다. 이걸 동문선이라고 불러요. 동자가들은 무조건 다 우리나라라고 지칭한다 보시면 돼요. 자, 16세기 사람들이 경악에 치중했다. 경악에 매출고 있습니다. 경악에. 그다음에 설화문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금오시나 김시습, 뭐 최초의 우리나라의 소설인 거 다 아실 거고요. 국어 시간에 배웠을 거고요. 이게 재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평양, 개성, 경주 등 애도읍지를 배경으로 남녀간의 사랑과 불의에 대한 비판 및 민중의 생활 감정과 역사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금오시나라는 이 내용을 던져주지 않아요. 금오시라는 제목을 던져주지 않아요. 이 내용을 던져준다고요. 이 내용을 던져주고 이 시대 상황을 옳은 거 물어본다고. 이게 금오시나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고, 시대를 물어본다면 15세기겠죠. 왜요? 김시습이 15세기 인물이니까. 이 사람이 생육신이에요, 사육신이에요? 생육신이라고. 성산문처럼 죽지 않고 이 사람은 살았다고. 생육신이라고. 누구에 반대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왕위를 찬탈하잖아요. 그죠? 왕위 찬탈에 반대하고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찬성하신 분들은 그냥 고위 직책을 유지했지만, 나머지 분들은 죽거나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김시습 나무 일단 15세기 인물 잡으시면 돼요. 생육신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생육신. 성산문 같은 사람들은 사육신이 되는 거고요. 필원잡기, 서거정입니다. 고대로부터 전하는 일화를 수록했다. 필원잡기. 용제총화, 성현, 수필제 문학이다. 15세기 것들입니다. 전부 다. 16세기 갑니다. 폐간잡기, 서울 출신 어숙권이 문벌제도와 오타가 나 있네. 저서가 아니라 적서차별. 적서차별의 폐단을 폭로했다. 폐간잡기. 일종의 폐간 문학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죠. 실제 사실을 갖다가 거기에 글을 덮여서 소설화시키는 것들, 폐간 문학이 발달했다. 임제, 풍자적이고 우위적인 시와 산문, 사회 모순과 유학자들의 존화주의 의식을 비판했다. 이게 임제. 시조문학 가겠습니다. 중앙의 고관 김종서와 남이. 김종서와 남이의 시조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따로 문제풀이 시간에 별도로 따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화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남이 장군은 세조 때 27 나이에 병조 판서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 올라갔죠. 유자강의 음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역모로 몰려서 세조 사후에 죽게 됩니다.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 내용은 본인의 칼을 백두산에 돌을 가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압록강의 물을 칼로 닦는 데 사용하고, 남아 20에 세상을 평정하지 못하면 어찌 남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평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역모로 몰려 죽는 거예요. 유자강에게. 왜? 27살에 너무 계속 승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자강이 음모에 의해서 남이 장군이 죽게 돼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태종의 넷째 딸이 있는데, 태종의 넷째 딸이 시집을 가요. 네. 그 남희에게 시집갑니다. 남이가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가 남희인데 남희에게 시집가죠.
남희의 손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태종에 관계된, 즉 세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척 관계가 돼요. 친인척 관계가 된다고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 초기에는 친인척들을 갖다가 관직에 배제시켜요. 그런데 세조 때 오면서 인척들을 등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버려요. 그때 첫 번째 수혜자 케이스가 남이 장군이에요. 남이 장군이 계속 승진을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여진족을 물리치고 글을 하나 썼다고. 아까 제가 글을 읽어드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칼을 백두산에 돌에다 칼을 갈고 압록강에 물에다가 칼을 싣고 남아의 시에 세상을 평정하지 못한다면 어찌 남아라 하겠는가. 일종의 호연직이죠. 그죠? 20대 가질 수 있는 호연직이잖아요. 이 호연지기를 역모로 몰아서 죽이는 케이스. 남이장군. 그 시가 나온 다음에 항상 물어보면 시기를 물어봐. 15세기. 15세기. 세조 때 고속생진. 세조 시기에 계속 승진했던 인물. 제야의 길천석, 원천석.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고려인들이에요. 고려인들 얘기입니다. 16세기 황진이 갑니다. 남녀 간의 애정과 이별에 정한을 읊었다. 황진이. 윤선도 갑니다. 윤선도. 대표적인 시 오우가. 여기 전라도 해남에서 쓴 시기도 하고요. 네, 오우가. 나에게는 5 친구가 있어서 애롭지 않다는 거죠. 이 친구가 5명이에요. 자연과 벗삼아 삼고 있는 거죠. 소나무. 네, 내 주변에 물과 돌과 소나무와 대나무와 달이 있어서 애롭지 않다. 오우가. 자, 이걸 던져줄 거거든요. 오우가 시를 던져주고 이 시대를 물어볼 거거든요. 시대를 물어본다. 무조건 여러분에게 병자호론이 답을 선택적으로 골라야 돼. 병자호론이 답이 돼야 된다. 자, 밑에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선도 보겠습니다. 1636년 병자호론 당시 의병을 이끌고 강화도로 갔으나 청나라와 하의를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도로 향하다가 풍랑을 만나 보길도, 안도입니다. 안도 보길도에 은거. 1652년 효종 왕명으로 복직되었어. 동부승지 남인 정계청에 서원철폐를 넣고 서인, 다음 페이지, 송시열과 논쟁을 하고 탄핵을 받고 삭직. 1659년 남인의 거두로 효종 장지 문제와 자의대비 복상 문제로 유배. 숙종 때 다시 신원이 보게 되었다. 이 사람은 관직의 3분의 2가 유배 생활이야. 유배 생활이야. 3분의 1만 관직에 나왔고. 예, 이유는 이 사람이 남인이야, 문제로. 붕당 중에 남인이 이렇게 힘들어요. 네. 다시 악장과 가사문학 갑니다. 악장과 가사문학. 자, 15세기 정인지 등은 용비어천가. 우리 첫 수업 시간에 했죠?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 앞에 사대조하고 자기 태조하고 태종에 대한 얘기를 영웅시했던 그런 것들. 용비어천가. 그 다음에 세종이 지은 월인청강지곡. 월인청강지곡. 즉 석가모니에 대한 일대기를 곡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 다음에 16세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오철이 아니라 정철입니다. 정철입니다. 오자를 정으로 바꿔주시죠. 이거 제가 잘못한 건지 편집 과정이 잘못된 건지 잘 구분을 못하겠어요. 제가 쓴 책에는 정철이 분명한데 편집 과정에서 문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정철의 간동별곡. 간동별곡은 간동지방, 즉 원래 강원도죠. 강원도의 관찰서를 가가지고 보고들은 쓴 책입니다. 간동별곡입니다. 그 다음에 삼위인곡. 이것도 유배식에 쓴 겁니다. 창평 가가지고. 창평은 원래 전라도 담양입니다. 전라도 담양에서 쓴 시, 삼위인곡. 시께서 임금님을 그리는 시입니다. 임금님을 그리는 시. 임금님을 그리는 마음을 남녀간에 사랑하는 연인에 빗대어서 글을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미인곡. 마찬가지죠. 속편이죠. 삼위인곡에. 임금님을 사랑하는, 연모하는, 그리워하는 마음을 남녀간의 애정을 빗대어서 잘 표현한 대표적인
정철의 작품이다. 그 다음에 여류문인 가겠습니다. 여류문인. 심사임당은 다 아시겠죠? 네, 심사임당, 율곡의 어머니신. 시, 글씨, 그림에 능했다.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인물, 허난설원. 허난설원. 그 동인의 영수였던 허엽의 딸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 위에 오빠가 허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천재 작가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알려졌지 않지만, 그래서 허난설 이름 본명은 초입니다. 허초입니다. 오빠로부터 얘가 4살, 5살 때, 6살 때부터 이미 벌써 뛰어난 글을 짓기 시작해. 그걸 자기 오빠가 가르치기 시작하고, 너무 아깝잖아, 인재잖아요. 그래서 스승에게, 다른 스승에게 과외를 시켜서 최고의 작가로 알려지기 시작한 인물이 허난설원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는 동생이 허균입니다. 허균은 뭡니까? 홍길동전을 적었던 허난설의 동생이 허균입니다. 홍길동전. 그런데 이 허난설이 굉장히 뛰어난 인재인데 좀 단명을 하게 돼요. 나이가 돼서 조선시대에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남자와 결혼했는데 허균이 자기 매형을 평을 하기를 글씨를 읽을 줄은 아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누이가 너무 천재인데 자기 매형이 글을 읽을 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전부 다 질병을 얻어서 다 죽어요. 어린 아이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전쟁이 발생되는데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또 전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인재인데 단명했다고 할까요? 이 허난설의 운명이. 근데 허난설이 유명해진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유명해진 게 아니라 이 허난설의 글이 중국과 일본으로 퍼져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그네들이 더 먼저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퍼지게 되면서 허난설이 도대체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그 글들을 모아서 읽는 것들이 그 당시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뛰어난 인재이기도 합니다. 건축 볼까요? 반복됩니다. 15세기 궁궐, 관아, 성곽 이런 건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궁궐 대표적인 보겠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강령전, 교태전, 동궁, 근정전, 사정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정전은 왕이 평상시 업무를 보는 걸 사정전이라 불러요. 아셨죠? 경복궁에서 업무 보는 게 아니야. 경복궁은 대행사 때 나오는 게 경복궁 근정전이에요. 왕이 평상시 업무는 사정전에서 봅니다. 성문, 개성의 남대문, 평양의 보통문들을 만들어졌고요. 불교 건축,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 할 부분입니다. 강진의 무의사 극락전, 강진 무의사 극락전. 잘못 보면은 강진 무의사 극락 고려시대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조선 초기에 가장 대표적인 불교 건축.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이건 자주 나올 수밖에 없었죠. 왜? 세조 때입니다. 세조 때 8만 대장경이 옮겨왔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경판전. 그래서 유네스코에 8만 대장경하고 장경판전 두 개가 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각사 10층 석탑. 원각사 10층 석탑. 이건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세조 때. 지금 원각사는 다 사라졌죠. 연산무식에 다 폐허가 됐죠. 그 다음에 중종반정 때 그걸 폐허를 다 만들어서 중종반정 세력들에게 땅을 다 할지 떼어서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원각사 다 사라졌죠. 대신에 절터만 남아있고 10층 석탑만 남아있다 해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조선 초기 대표적인 불교 건축. 16세기 서원 건축. 자, 해제 이현적을 모시는 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그 다음에 태계 이항 도산서원, 그 다음에 서해 유성룡을 모시는 병산서원, 안동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이번에 뭐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6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책 2권에 보시면 제일 뒷부분에 유네스코에 등록된 게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 있으니까 2권을 참고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요거 3개 말고 나머지는 2권 제일 뒷부분에 유네스코 문화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올해 시험을 보신 분 또는 내년에 보신 분들은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뭔가 새로 등장하고 바뀌게 되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에 관련된 부분 참고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갑니다. 사원. 17세기하고 18세기 따로따로 별표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가 구분 요함선호입니다. 17세기, 18세기가 섞여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가겠습니다. 하엄사 각항전. 구례에 있습니다. 구례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절 중에 하나가 구례 하엄사입니다. 이게 신라부터 고려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술적으로 굉장히 연구 대상이기도 하고 즐겁습니다.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법주사 팔상전. 법주사 팔상전. 팔상전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8폭 병풍으로 건물 안에다 쭉 전시를 해서 그래서 팔상전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금산사 김제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 금산사 미륵전 17세기에 만들었고요. 특징 보겠습니다. 규모가 크고 다층 건물이고 양반 지지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했다. 양반의 밑줄 긋습니다. 18세기 갑니다. 논산 쌍계사, 부안 계암사, 안성의 성남사. 특징, 부산과 분홍이 밑줄 긋습니다. 부산과 분홍이 지원해서 만든 절. 장식성이 강한 사원이 세워졌다. 대신에 사이즈, 규모는 작다 적어놓을까요? 규모는 작다. 규모는 작다. 자, 이거 우리 암기 좀 합시다. 시험장 가서 선생님 다 구분되어 있고 여러분 시험장 가서 암기해서 풀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봐볼까요? 자, 아랍의 숫자, 우리 여기다 17에 7자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7자. 그 다음에 8자 한번 또 쳐보겠습니다. 7 다음에 8인 거 다 아시죠? 아랍 숫자에. 자, 17세기에는 8강 미인의 기준이었답니다.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제가. 17세기의 여성들의 미인의 기준은 8강 미인, 얼굴이 8각이어야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8강 미인이 17세기는 인기였었다. 법주사 팔상전. 그 다음에 각항전. 각항전. 금산사 미륵전. 이건 전부 다 돈 있는 양반들이 후원해줬다. 그죠? 규모가 대빵 크고 화려함이 엿보이는 거다. 18세기 갑니다. 여기는 다 욕이에요. 이것도 악센트를 강화하게 되면 욕이에요. 이런 돌 대가리, 성남사. 응? 여기 각황전. 네, 각황전.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암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쌍계사. 논산의 쌍계사. 부안의 계암사. 네. 다 여기죠. 이런 돌, 이런 샹, 이런 개, 땡땡하시면 되겠죠. 개, 땡땡, 이렇게 다 여기입니다. 네, 18세기는 다 여기입니다. 이런 샹, 이런 돌, 이런 개, 돌 따고 다 여기입니다. 네. 구분하시면 되겠죠.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섞여서 나올 거다, 이렇게. 암기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 절들 다 가보지 않았을 거거든요. 많이 가보신 분이 한 2개 정도 갔을 것 같아요. 가보지 않은 사람한테 절을 얘기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또 우리는 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맞고 봐야지. 점수는 일단 암기 좀 하자고요. 수원 가겠습니다. 수원 하성 가겠습니다. 정약용 거중기를 사용했다. 네. 거중기를 사용하다 보면 10년짜리 공사를 2년 만에 해치웠다. 굉장히 효율적이었다. 우리 전통 양식과 서양 건축 기술이 되어 특색 있는 건축이다. 서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밑줄 그으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그리 길지 않은 문화재임에도 유네스코에 등록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 페이지. 도자 가겠습니다. 도자. 15세기. 분청사기. 이미 수업을 했던 것들이니까 밑줄만 긋고 지나가겠습니다. 16세기. 백자. 밑줄 긋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분청사기의 소재가 주로 가로 열고 물고기라 적어놓을까요? 분청사기 밑에 여백에다가 물고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분청사기가. 그림 한번 봐보시죠. 분청사기의 도자의 그림. 물고기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21세기 가장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가장 예술품 중에 하나가 백자 항아리. 요즘에 백자 중에 제일 고가를 자랑하는 물품 중에 하나가 백자 항아리입니다. 아무도 다 하였습니다. 네. 우리 달 항아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백자 항아리라는 표현을 써요. 가장 고가에 팔리는 물품 중에 하나가 백자 항아리. 혹시 집에 있으면 가져와봐. 선생님이 감정해 줄게. 선생님 진품 명품처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나름 전공한 사람이니까 볼 수는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그림과 글씨 가겠습니다. 했던 게 반복됩니다. 15세기 안견 몽유도원도, 강희안 고사간수도, 신숙제 화기, 그 다음에 일본의 무르막지 미술에 영향을 줬다. 이수무 문청정도. 16세기 그림 사군자가 특징이다. 대표적인 인물들 이암, 모견도가 유명하다. 모견도, 강아지와 고양이를 그렸다. 한자로 모견도랍니다. 신사임당, 풀과 벌레를 그렸다. 여성의 심정을 잘 표현했다. 초충도, 초충도, 우리 아마 이게 화폐에 들어가 있죠. 지금 초충도 몇 원짜리 들어가 있지? 5만원짜리 들어가 있나? 잊어버렸네. 이상자, 송하보월도, 송하보월도 노비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다. 내용, 달밤에 동자를 데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고사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었다. 그 3절, 항집중은 포도, 이정은 대나무를, 어몽룡은 매화를 잘 그렸다. 자, 18세기부터 이제 별표로 가겠습니다. 18세기 잘 나오기 때문에 별표 하겠습니다. 이거 구분하실 것. 진경과 실경을 구분 못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죠. 스케치북에다, 그죠? 네. 학교 미술 시간에 주로 그릴 수 있는 게 일단 교실 밖으로 나와서 운동장에 어딘가 벤치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죠. 거의 대부분이 동일하죠. 학교 건축물, 주변에 나무, 지나가는 전봇대, 새가 앉았네? 새 하나 그리는 것. 그 정도죠. 요즘은 다 도시화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아파트가 쫙 열려있죠. 아파트 그리다 보니까 이상한 그림을. 실경은 뭐죠? 실체 경치를 그리는 거예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라고요. 실제 경치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시절에 스케치북에다 그리는 그림을 갖다가 실경산수하라 보면 돼요. 선생님 저는 실경산수 안 그리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뭐예요? 이게 진경산수가 되겠지. 진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로 쓰면 안 돼요. 진경이란 말은 지극히 주관적인 그림이에요. 인간의 감흥을 과하게 포장해서 그림 그리다 보시면 돼. 이걸 진경산수라 불러요. 핵심은 그림을 그리는 시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중요시 여겨요. 자, 구분할 수 있겠죠? 진경과 실경을. 가끔 이제 구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세기 진경산수화 특징. 중국 남종화와 북종화법을 고루 수용하여 우리 고유의 화법으로 창안되었다. 남종화와 북종화 두 개 동시에 같이 작동되고 있다.
자주 얘기하지만 전문 하원이 그린 그림 형태를 얘기해 북종화라고 불러요. 북종화. 여기는 사대부들이 주로 그림 그릴 남종화라고 불러요. 이 두 개가 섞여 있다. 진경산수화라고 한다. 전문 하원이 그림 같기도 하고 사대부들이 그림 같기도 하고 이게 섞여 있다. 이걸 진경산수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겸재정선이다. 이 사람 사대부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꼭 기억할 것. 도화서 하원이 아니라고. 조선 궁궐에 그린 도화서 하원이 아닙니다. 네, 겸재정선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인왕제색도. 그 다음에 금강전도. 가장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또 하나 추가하자면 박연폭도. 박연폭도를 그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부 다 진경산수화입니다. 자, 밑에 그림 한번 봐보시죠. 인왕제색도. 서울에 인왕산이 있죠. 인왕산에 비가 왔어요. 그리고 비가 그치고 구름이 잔뜩 껴있는 모습을 과하게 표현해서 그렸어요. 그 제색이란 말을 밑줄 그어봐. 인왕산의 줄임말이니까 인왕은. 제색이란 말은 비갠 후 구름 낀 모습이라 적어. 비갠 후 제색이란 단어. 비갠 후 구름 낀 모습을 한자로 제색이라는 말을 써요. 이런 그림을 그렸다. 인왕제색도. 그 다음에 금강전도 보시죠. 금강산을 보는 관점, 시점을 봐봐. 여기 시점이라는 말을 적었죠, 제가. 볼 시자죠. 어느 지역에서 내가 금강산을 봤냐는 얘기죠. 자, 여러분 봐보세요. 산 봉우리가 보이시죠? 봉우리가 다 보이시죠? 자, 산 밑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봉우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꼭지점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봐봐요. 위에 봉우리가 다 보이잖아. 그럼 시점 뭐야? 그럼 위에서 봤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예, 이런 그림 형식을 우리는 조감도라고 부르지. 조감도. 건축 현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펜스 쳐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설명서가 하나 붙어 있죠. 무슨 건설에서 무슨 몇 층짜리 15층짜리 20층짜리 빌딩을 짓습니다. 그거 땡땡땡 무슨 건물 조감도 적어놨잖아. 그 꼭대기 보여 안 보여? 그 건물 꼭대기 다 보이잖아. 이게 무슨 조자예요? 세조자잖아. 새가 위로 날아가서 위에서 밑에를 보는 관점에 그림을 그렸다 해서 조감도를 부르는 거예요. 그 조감도 방식을 그렸다. 금강전도가. 시점이 중요하다. 과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18세기 후반 당시 사람들 생활 전경과 일상적인 모습을 그렸다. 김홍도 가겠습니다. 김홍도 산수와 신선도, 화성 행차와 관련된 기록화를 남겼다. 그 그림은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사람들이 그걸 즐겨이 보느냐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궁궐과 왕이 보면은 그걸 궁궐도라 불러요. 궁궐도라 불러요. 일반 백성들이 보면 뭐라 부를까? 그걸 풍속화라 부르는 거예요. 누가 그 그림을 어떤 사람들이 그걸 대상으로 보느냐, 어떤 사람이 그걸 즐겨 보느냐, 그 대상에 따라서 그림이 구분된다고. 예. 김홍도 신윤복 가장 대표적인 우리 뭐라 부르죠? 풍속화라 불러요. 예. 일반인들의 모습을 그렸고 일반인들이 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풍속화라 불러요. 자, 김홍도 그림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엄청나게 많죠.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가장 우리 많이 나오는 게 씨름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자주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게 씨름도 말고 김홍도는 저는 서당도를 좀 많이 제가 사용하는 편이에요. 서당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주로 많이 활용합니다. 네. 김홍도 옆에서 혹시 여백이 있다면 씨름도 하나 살짝 적어놔. 씨름도 아니라 서당도. 네, 서당에서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신윤복 보겠습니다. 주로 양반들과 부녀자들의 생활과 유흥, 남녀 간의 애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단오풍전과 오라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실까요? 오라정이. 달빛 아래라는 뜻이에요. 달빛 아래, 정의는 우리말로 하면 연인이라는 뜻이에요. 남녀 간에 데이트하는 모습이에요. 데이트하는 모습.
그런데 보시면 남자는 양반 같고요. 그리고 여성은 기생 같습니다. 갓을 쓴 걸 봐도 결혼한 남자죠. 유부남이죠. 유부남이 한밤중에 오밤중에 나가서 기생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속된 말로 하면 바람 피고 있습니다. 바람 피고 있습니다. 이게 오라쟁입니다. 최소한 이런 뜻을 알고 그림을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선생님 톡 사진 배경 사진이 오라쟁입니다. 선생님 도대체 왜 바람 피는 장면을 갖다가 톡에 배경 화면을 쓰셨습니까? 이유가 있답니다. 네, 이유가 있답니다.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어요, 제가. 네. 발표할 때 좀 고생을 해서 신윤복에 대한 발표문이 있어서 고생 좀 했던 그 기억 때문에 오라쟁이를 평생 내가 카톡에 배경사진을 쓰겠다 이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보신 분, 톡에 들어와서 보신 분, 한 사람밖에 안 봤어? 선생님 톡에 배경하면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오라쟁이를 넣든 뭘 넣든 관심이 없어요. 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18세기 말 서양화풍, 원근법과 명암법이 등장했다. 그 다음에 강세양의 영통권 입구도가 반영돼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기타 18세기 가면 심사정, 스승인 정선의 진경산소보다 전통적인 중국 화재의 문인화를 주로 그렸다. 심사정. 윤두서, 자아상 유명하다. 다음 페이지 넘겨봐. 윤두서의 자아상. 보통 예전에는 전신을 다 그리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윤두서가 획기적으로 얼굴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윤두서가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두서가 나올 때가 됐다. 그 다음에 채북. 채북의 특징은 봐봐요. 주로 이제 산수화를 많이 그리는데 보통 이렇게 산이 이렇게 주로 많이 그려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강물이 쭉 이렇게 흐르죠. 그죠? 그 다음에 바위들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낚시를 하는 어부의 모습이 보여요. 낚시하는 모습인데 대부분 다 이런 그림 형태가 산수화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채북은 여기에 특징이 사람을 넣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채북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이렇게 적잖아요. 그래서 이 채북의 별명이 77이에요. 7을 이렇게 북자를 이렇게 정자로 쓰게 되면 두 개를 모으면 77이 돼요. 그 별명이 77이에요. 왜 이런 별명을 붙였냐면 아주 자존심이 강한 인물인데 돈 많은 사대부 부자 양반이 어이 그림 하나 그려줘봐. 돈 얼마 주면 되겠어? 뭐 이렇게 드라마처럼 얼마면 되겠니? 뭐 이런 식의 아주 고가운 식의 얘기하니까 당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왜 못 그려? 제 눈이 없어요. 왜 눈이 없어? 송곳을 옆에 송곳을 들고 눈을 찔러버려. 그래서 눈을 볼 수 없는 실명을 한쪽 눈이 사라져버려. 그 정도로 어떤 예술가적인 기질이 넘쳤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약간 요즘 말로 하면 약간 똘끼가 좀 있는 거지, 그지? 네? 별명이 77이야. 특징은 그림에 낚시하거나 풍속화 안에 산수화 안에 사람을 집어넣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77이다. 그 다음에 복고적인 문인화 김정희 가장 대표적인 문인화의 최고봉인 세한도. 그림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세한도 보실까요? 그 여백을 다 썼으면 좋겠는데 편집 과정에서 확 줄어들었습니다. 가로로 굉장히 길어지는 그림인데 세한도 그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식이 그린 그림인 거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준 그림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가 어려운 책 2권을 가지고 제주도까지 찾아옵니다. 구해달라는 책이 2권이 있었는데 이걸 구해가지고 고마워서 이상적에게 그려준 그림이 세한도입니다. 본인의 유배 시기의 그 모습을 그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장승업의 군마도. 말이 힘차게 달리는 모습. 장승업은 지금 하원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실은 출신은 하원이 아니었고요. 원래 출신은요 이런 문방 사우들을 파는 필방들이 있죠. 여기에 알바했어요. 요즘 말로 알바하는데 작가들이 붓도 사러 오고 하선지도 사러 오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림도 막 그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등넘어 살짝 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야. 등넘어 배운 인물이 이분이에요. 장승업이에요. 그 등넘어 배웠는데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는데 너무 잘 그리는 거야. 너무 잘 그려. 그러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장승업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궁궐에서 장승업의 그림이 필요해. 왕이. 장승업을 데려와. 그리고 도화서에다가 집어넣어. 그럼 도화서 같이 근무를 시키질 않아. 왜? 새로운 별도의 근무를 독채를 하나 줘. 너는 여기서 그림만 그려. 그래서 장승업이 그림을 한 점도 그리지 못합니다. 이유는요. 새가 세 장에 갇히면 날질 못한 원리예요. 작가를 갖다가 풀이하게 생각을 했던 그 작가를 가둬놨으니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매일 술만 먹고 그림도 안 그리고 그래서 날 봐가지고 얼땀에서 도망쳐. 그걸 제자가들 데리고 전국을 유람합니다. 돈 한 푼 없이요. 돈이 떨어지면 그림 그리고 그림값으로 대신 밥값하고 그 다음에 뭐 요즘 지금 호텔비 내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생활했던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장승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원 출신이란 말은 잠깐 불려갔다가 세장에 갇혔다가 다시 도망쳤을 때 그때 하원인 거야. 원래는 하원이 아니라는 것 정도 알고 가겠습니다. 궁궐도 갑니다. 12, 13년 전에 나왔습니다. 궁궐도에 관련된 부분.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한국사 교과서는 모두 다 궁궐도 그림, 동궐도 서골도 다 나옵니다. 모든 책에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도 집어넣어놨습니다. 왜? 서운할까봐. 동궐도 보겠습니다. 경복궁의 동쪽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서양화 기법을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동굴도니까 동쪽 모습이라는 뜻이잖아요. 경복궁도 보이고 뭐가 볼까요? 창덕궁, 창경도 같이 적어놔 거기다. 경복궁 플러스 창덕궁, 창경궁이 다 보이는 게 동굴도예요. 동쪽에서 본다는 거지. 서골도는요. 경복궁 서쪽에 보니까 경희궁밖에 더 보이는 게 있어서 경희궁입니다. 네. 실제로 가서 보면은 다 이해 가능. 안 해도 되는 거야. 동쪽에서 보면 창덕궁, 창경궁, 경복궁이 다 보인다고. 서쪽에서 보면 경희궁이 보이고. 이거 물어봤어요. 12년, 13년 전에. 미나 가겠습니다. 자, 미나는 그림을 아까 누가 주로 소비하는 층이냐에 따라서 보는 그림이라고 그랬죠. 이거 미나니까 누가 보겠어? 백성들이 보는 거겠지. 백성들이 보겠지.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 뭐가 아쉽냐? 미나라고 하는 그림을 붙이는 이 제목을 우리나라 사람이 붙인 게 아니야. 일제시기에 일본 학자가 건너와서 시장에 가서 보니 그림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그림들이 쫙 배치되는데 아주 헐값에 팔리는 거야. 본인도 몇 개 사기도 하고 너무 아름다워. 이 그림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제목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발표하죠. 이걸 미나라고 하자. 일본인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 미나예요. 근데 요즘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사건이 터져서 이것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놔서 도저히 빼도 박도 못할 이름이다. 미나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려졌던 그림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을까? 이걸 동양화라고 불렀겠지. 근데 원래 동양화라고 하면 안 되지. 일본 애들은 뭐라 불렀을까? 지네 그림을 일본 해화라고 불렀어. 중국 애들은 뭐라 부르겠어? 중국 해화라고 부르겠지. 근데 우리는 1910년에 나라가 사라져 버렸지. 강제 병합됐지. 그럼 조선이라는 나라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조선 해화를 쓸 수가 없어. 그런데 분명히 일본 것과 중국 것과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붙일 이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일본 애들이 뭐라 부른 거야? 야, 이거 동양화라 하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뭐라 불러? 동양화 반대로? 서양 애들 갖다 서양화라고 부르지 우리 보통. 근데 서양 애들한테 가고 야 이거 서양화지 부르면 얘들 이해할까? 아니지. 네덜란드는 뭐라 부르? 네덜란드 해화라고 얘기하고 미국은 미국 해화라고 얘기하고 프랑스는 프랑스 해화라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잘못된 용어가 일제시대에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데 여러분 머리까지 박혀있다고 지금 현재. 마찬가지 저도 공부하기 전까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동양화, 서양화 이 정도밖에 구분을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수업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동양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게 좋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뭐라 볼까? 조선시대에 그린 걸 뭐라 볼까? 조선? 회화. 지금 현재 그린 걸 뭐라 볼까? 한국? 지금 그리는 동양화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한국 해화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 지금 서양화라고 지금 쓰는데 실은 구체적으로 전문화가 되면 각 나라별로 이름을 붙여주면 돼. 영국 해화, 미국 해화, 프랑스 해화, 네덜란드 해화. 고우한테 가갖고 야 니네 네덜란드 하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지. 야 니네 서양 하가지 그럼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런 논리를 한번 잘 봐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작품 한번 볼까요?
서민의 생활의식, 파격적인 구성, 아름다운 색채가 사용됐다. 작품 대표적인 게 까치와 호랑이, 호작도 넘겨봐요. 보고 가겠습니다. 제일 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까치와 호랑이. 까치와 호랑이. 까치는 권력자를 의미해요. 까치는 권력자, 세도 정치가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호랑이는요? 호랑이가요? 까치가 우리 민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까치하고 호랑이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세도 정치가들이 무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가까이 가기, 범접하기 어렵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별거 아니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민화를 볼 때도 알고 보면 재밌어지는 거야. 까치와 호랑이 그림 볼 때 그 스페이스, 거리가 어느 정도 그림 봐봐야 돼. 이게 좀 이렇게 편집 과정이 좀 좁혀졌잖아요. 한 칸에 다 집어넣다 보니까 원판으로 봤을 때 그 간격이 어느 정도 좀 더 구분하기 좋은데 좀 그렇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렇게. 그 다음에 마저 끝냅시다. 우리 서예 보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이광사, 동국진체라 부르고요. 우리나라 글씨체라는 뜻이에요. 그죠? 중국의 글씨체를 모방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광사의 호가 광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광교체라고도 불러요. 밑에 보시죠. 동국진체, 대흥사, 해남 대흥사의 대웅보전, 본전벌이의 간판입니다. 이런 글씨체들을 갖다가 원교체 또는 동국진체. 자, 이렇게 유명했던 글을 추사 김정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가는 편액들 다 띄라고 얘기해. 내가 글씨를 써주니 이게 글씨라고 적어놨느냐, 원교가 우리나라의 글을 다 망쳤다, 이렇게 비판을 해. 누가? 추사 김정희가. 왜? 20대 젊을 때 혈기가 넘쳐. 자기가 우리나라의 최고라 생각해. 청나라와 우리나라 통틀 최고라 생각해. 그 김정희가 써준 글을 다 다시 현판을 걸고 광사 글씨를 다 띄어내 창고에 집어넣어버렸어. 그리고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오고 난 이후에 정신을 차려. 내가 너무 똑똑한 척했구나, 바보짓 했구나. 유배에서 풀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남 대흥사를 가. 해남 대흥사를 가는 이유, 해남 대흥사에 유명한 친구가 하나 있어. 초이선사. 그 고매한 성품에 초이선사와 김정희가 친구지간에 쌍욕을 하고 놀아. 막말을 하고 놀아, 둘이. 우리 남자분들 친구지간에 친한 친구들이 욕 자주 하죠. 남들이 보면 저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둘이 뭐 굉장히 친하게 지내죠. 가까울수록 욕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두 사람이 유일하게 스님하고 김정희 추사가 이렇게 욕하고 지낼 정도 아주 막역한 사이에요. 추사를 만나러 가요. 추사를 만나서 얘기하지. 해남 대흥사의 대웅보전 현판 띄어낸 거 어디 있어? 저 창고에 있지. 야, 바꿔. 왜? 내가 쓴 거 너무 창피해. 내려. 왜? 이광사 글씨가 굉장히 잘 쓴 글씨거든요. 그래서 다시 걸으라고. 그래서 김정희가 추후에 자기가 다 띄어냈던 글씨들 있잖아요. 자기가 붙이는 거 있잖아요. 다 내리고 광교처럼 다 바꿔달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이 광사가 원교가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원교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광사가 어딘가 물어봤더니 전라북도 전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사과하기 위해서 만나러 가기로 약속을 해요. 약속 날짜를 잡았는데 가서 가지를 못했어요.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 기한 내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눈이 너무 많이 왔어. 요즘처럼 차 타고 다니는 시절이 아니라 걸어 다니던 시절이야. 그러다 보니 진정한 사과도 하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날에 용산에 있는 이태원 쪽에 해당되는 그쪽 지역에다가 집을 하나 얻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돼요. 추사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아주 뛰어난 선비이고 뛰어난 작품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지만 일생은 그렇게 썩 워낙 원만하게 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굉장히 고생스러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김정희 갑니다. 김정희가 쓰는 글씨체를 추사체라고 부릅니다. 밑에 그림을 봐보시죠. 무량수각, 완당 김정희가 쓴 글씨입니다. 그 추사라는 호도 쓰고요. 처음 받았던 호가 추사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유학을 가서 완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유학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호가 완당이 되는 이유가 뭡니다. 스승의 완원을 빗대어서 자기는 완당이라는 호를 받죠. 그래서 완당 김정희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죠. 선생님도 지금 집에 유홍준 선생님이 쓴 완당 평전을 2권짜리 상하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신중함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가 재밌어요? 그게 이렇게 하겠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재밌어요. 자, 이게 완당의 글씨체입니다.
그럼 도대체 김정의 글씨는 도대체 어떤 게 추사체라고 얘기합니까? 지가 쓰는 글씨를 추사체라고 해요. 어떤 형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가 쓰면 추사체라고. 네.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추사가 쓰는 걸 다 추사체라고 한다고. 됐죠? 그 다음에 음악, 무용 가겠습니다. 자, 15세기 박연. 악기를 개량하거나 만들게 하였다. 악을 체계하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편경을 만들죠. 편경. 도레미파솔라시도 기준을 잡아주는 거, 절대음감을 잡아주는 편경들이 만들어지죠. 세종 때 여민락이라고 하는 곡을 작곡했다. 그러니까 작곡하려 했더니 악보가 없다. 정간보, 악보입니다. 세종장이 만든 악보가 정간보, 작품, 여민락.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같이 하고 싶다. 여민락. 성종 때 악학계범을 편찬했다. 음악에 대한 일반론적인 이론을 갖다가 악학계범이라고 얘기한다. 무용과 연극, 궁중과 간청 보였습니다. 의례에서는 음악과 춤이 대표적이었다. 처용무 밑줄 보고 있습니다. 궁궐에 추는 춤을 처용무라고 합니다. 훗날 연산군 때 이름이 바뀝니다. 풍두무로 바뀝니다. 화살표 하시고 연산군 때 풍두무로 명칭이 개칭된다. 풍두무. 연산군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뒤에 다 5에 풍두무. 그 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무용과 연극 보겠습니다. 농악, 무당, 승무, 산떼놀이, 꼭두가시놀이 이런 건 전부 다 궁궐이 아니라 민간에 했던 음악과 무용과 연극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 수업에 뵙겠습니다. 자, 마칩니다.